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6일 오후 10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 뭐, 나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대한민국이, 뭐,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공산국가로 들어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왔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보건대 연성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계속 아픈데, 지금 앞으로 지금 뭐, 국회 장악, 행정부 장악한 이재명, 어, 정부가, 앞으로 이제 사법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손질을 할지를 잘 보시고, 어,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차베스가 행했던 것들과 똑같이 벤치마크를 해서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잘 살펴들 보시고요. 저는 이제 제 1 목표가 얼른 돈을 벌어서, 음,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이민을, 투자 이민을 하는 것을 목표로 돈을 좀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뭐 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시대가 왔는데 이재명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러분들 살펴보시자고요. 물론 이제 저, 거시경제 지표 보시면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이 4.46,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리가. 그런데 미국 달러 지수는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죠.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하고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뭐 여러 언론들에서 여러 언론이라기보다는 뭐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죠. 언론들에서는 트럼프가 좀 시진핑에게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여러 언론 매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60원대인데 뭐 지금 한 세 달 만에 100원 넘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반등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 원화로 환산해 보면 어, 오히려 손실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밀리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금하고 달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달러 지수는 뭐 이렇게 약달러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도 조금 좋습니다. 예, 그런 상태고 유가도 보시면 유가도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100달러 아니죠, 60달러가 이전에 좀 깨졌다가 다시 반등을 좀 했는데 이게 글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계속 뭐 화석 연료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니까 오히려 유가 쪽에서는 하락 쪽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힘을 못 내죠.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자, 이제는 이재명 시대가 왔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어차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것 같고 친중 정부로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틀밖에 3일밖에 안 됐는데 뭐 속단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친미 정부는 아니겠죠. 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어,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주식은 뭐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에도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이재명 당선되면서 또 랠리를 했는데 당선 전에도 랠리를 했었고 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가 상황이 안 좋죠. 뭐 자영업자들도 안 좋고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뭐 윤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이재명 야당에서 발목을 잡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것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허니문 효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일단은 푸는 쪽으로 나갈 거니까 여러 가지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글쎄 뭐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은 더 오히려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아마도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정책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시고 어떠한 섹터 쪽으로 돈을 옮겨야 될지 여러분들 오늘 좀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당선 전에 제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너무 한 공약이 270개가 되고 그걸 정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는 아예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추리고 추려서 요약을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제끼고 그 제2의 문재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일단은 금융 AI 분야의 정책 수혜주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보시면 이재명 로믹스 보시면 경제 철학은 성장과 분배 실용적 조화 추구라고 그러는데 성장보다는 분배 쪽이 더 가치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고 글쎄 뭐 막판에 뭐 우클릭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원래 타고난 그 DNA는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적극적인 경제 주체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를 강조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돈을 많이 풀어 제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핵심 공약 키워드 보시면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사회라는 거 그리고 뭐 선도 국가 전략 그러니까 세계 4대 국가가 경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포용적 금융의 규제가 될 건지 아니면 금융 쪽에 오히려 찬스가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동 정책은 뭐 4.5일제 뭐 추구를 할 거고요. 그럼 뭐 기업들에게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복지 정책, 돈 푸는 거, 그리고 산업의 혁신.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공약들을 보면서 서로 너무 상충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노동자 편을 들면서 기업은 산업의 혁신을 바라고 있고, 포용적 금융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갈 건지 좀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민생 경제 회복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들 안 좋은 게 윤정부 탓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는 쓸 가능성이 높은데, 예. 글쎄, 제가 보는 시선과 다르겠죠, 다들 뭐.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뭐 돈을 더 쓰겠죠. 그래서 비상 경제 대응 TF팀을 가동하고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저출생도 생겼고 저성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래도 고령화도 진행이 너무 빠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고, 자본과 자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지금 뭐 주식 시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정상화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다. 근데 세금 쪽에는 정책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세금 완화 정책은 없고, 이 돈을 많이 풀려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겁니다. 증세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낸 세금만 20억 정도는 돼 보입니다. 제가 대충 얼추 계산해봐도 제가 낸 세금이 한 2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 돈만 좀 줄었어도 저 좀 진짜 집 좋은 거 살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 라는 게 중장기 목표고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음. 근데 노동정책은 4.5일제를 하고 있고, 음. 상법 개정도 하면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죠. 뭐, 왜 이래? 음, 죄송합니다. 예. 다시. 어허, 잠시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과 AI 분야 정책 수혜주 보시면 증권, 지주회사, 금융이 되어 있는데, 핵심 정책을 보시면은 증시 활성화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그리고 주주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횡령 배임의 죄를 무는 상법 개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는 저평가 지주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까지도 하해야 될 것으로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정반이, 글쎄 금융업종에서 돈을 글쎄 버는 게 많아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건데, 예, 이런 게 나오죠. 그래,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가상금리 손질 시에는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돈을 더 어, 주주에게 더 나눠준다 그러면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보면 LS를 어떤 증권사에서 밀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전력 인프라인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앞두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주회사의 가치 상승이 맞물려 가지고 LS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LS도 있고 SK도 있고 뭐 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지주회사. 두산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예, 글쎄. 그리고 AI 첨단 기술 쪽으로는 1호 공약인데, 핵심 정책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이 목표다. 목표는 정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핵심 사항은 없죠. 그냥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 국민펀드를 유치해서 돈을 때려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 효과는 하드웨어 업종의 단기 소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관련 기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밑에 소부장, 여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업종에 관심이 증대돼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솔트룩스, AI 기업이죠. 카카오,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루닉,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조금 추가로 뭐 솔트룩스 같은 거 괜찮아 보이고, 저도 좀 들어가 볼까.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뭐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고려사항으로 보시면 정부 주도 투자의 효율성과 이게 의문이죠. 효율성이 의문이 되고 재원 마련의 구체성 및 세부 전략이 부족한 것이 조금 고려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쪽이 돈이 조금 몰릴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 건설 분야의 정책 수혜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이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믹스하겠다. 뭐 탈원전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과는 좀 다른 게 탈원전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을 굳이 팔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또 주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햇빛연금, 뭐 바람연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풍력 및 지열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풍력 쪽으로 좀 많이 돈이 쏠릴 건가 봐요. 관련 업종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태양광도 그리고 풍력도 관련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래서 탄소 중립, 아리백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 보시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CS 윈드. 저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이쪽에 하나 들어갈까? 하나 솔루션이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리고 요 한화 쪽으로는 그래서 한화 지주회사 한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화 이 신재생 쪽도 있고 방산 쪽도 있고 그리고 조선 쪽도 있고 그래서 한화 지주사도 최근에 조금 들어갔거든요. 예. 좀 저는 한화 쪽으로 비중을 좀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예.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풍력 지열 터빈 제조 선도 주자이고 두산도 마찬가지. 두산은 뭐 수소 하고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또 원전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그래서 두산 밥캣도 건설 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산도 괜찮아요. 두산은 제가 못 사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항으로는 목표와 현실적 이행 간 간극이 조금 있고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진다. 돈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잘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에는 조금 태양광으로 하기도 조금 그 경제성이 떨어지고 풍력도 마찬가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SOC 인프라 투자에는 핵심 정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세종행정수도 완성하겠다,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겠다, 신도시 개별, 뭐 4기가 뭐 3기, 4기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프로드, 사기 신도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긴 하던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4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위축된 건설 경기 활성화 그래서 이쪽 건설주들이 요새 많이 떴죠. 그리고 기대 효과 보시면 건설주가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SOC 관련주 수혜가 있고 건설 경기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관련 기업 보시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밥켓 그리고 대형건설사와 건설장비업체 두산밥켓은 저는 갖고 있고 저 대부건설만 안 갖고 있네. 현대건설하고 뭐였더라? 현대건설 좀 GS건설하고 갖고 있는데 고려사항으로는 건설 경기 침체 및 미분양 해소가 과제이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계획 제시가 필요한데 글쎄요.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좋아질까 이런 건설업체들한테 그래서 뭐 민주당 집권하게 되면은
대부분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랬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 규제책을 쓰지 않고 공급책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문재인 때와는 다른 어,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뭐 보셨죠? 지금 그쪽으로 증권, 금융,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원전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방산하고 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산하고 조선이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 조금 아리까리한데, 예? 확실한 거는 어, 확실한 거는 뭐 건설하고 SOC 쪽, 신재생 쪽 이쪽은 조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주회사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고려 사항과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은 공약의 실제 정책화 여부가, 그러니까 공약 말 그대로 어, 지키지 못할 공약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성공의 실제 정책 채택이 불확실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산 확보와 국회 통과가 변수. 근데 국회 통과는 뭐 자기가 이제 여당이 지금 야대 여대죠, 여대.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여대죠. 여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뭐 이렇게 국회 통과가 변수가 될까요? 예산 확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차기 뭐 국회의원 선거도 뭐 어차피 응? 민주당에서 과반 더 가져갈 것 같은데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세부 계획이 부재하고, 그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가기가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지지 서포트 세력들이 그렇게 어,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 발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배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대가 지금 그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일부 정책 수의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선거 직후에 제로 소멸로 그러니까 세론 뉴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히 오른 다음에 고점 매수 시에는 단기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과 밸류에이션 동시에 고려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진입 타이밍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입장은 아니니까 적어도 어, 적어도 5년은 갈 거 아닙니까? 뭐 개헌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차기도 차기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뭐 개헌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사전 선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외 변수 및 시장 변동성은 어, 외부 리스크 요인으로는 지금 이거 미국 얘기 나오니까 대외 변수, 지금 당선된 지 3일째인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이런 정상들하고 뭐 축하 메시지도 별로 없고 대화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외 변수랑 그리고 대외 그 외교 쪽하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너무 친중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랑 패드의 정책 변화나 뭐 미중 관세, 그럼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관세 2배로 올랐죠. 어, 2배로 오른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수출 주도 기업인데 이미 뭐 기업들이 대비해서 미국으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어,
주식시장, 주식 기업들에게는 별로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정책과 무관하게 여긴 테마주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련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변동성도 많고 투기적 거래가 위험한 이러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피하자. 라는 것이 여러 기관들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요약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규모 재원 마련 과제가 재정 리스크죠. 결국에 약 300조 규모가 지금 이 그 공약들을 대로 한다고 했을 때 300조 이상의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토지 이익 배당 이게 탄소 배당, 국토 보유세, 그리고 국채 발행. 국채 발행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국채를 지금씩 우리는 그 지금 국채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씩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금 보십시오. 국토 보유세. 자유시장 경영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제1목표는 지금 돈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투자 이민 가는 게 제1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이 예상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글쎄 기업들이 좋을까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우려스럽다라는 거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그래서 단기적 진입을 고려하고 분산 해지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 두는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들이고 결국에는 글쎄 단기적으로는 뭐 허니문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쓰니까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플레이션 압력하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금리도 시장 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기업들에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뭐 리포트들이랑 읽어보고 요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으니까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총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고 여기 이제 정책들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더 집중 투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3일 연휴인데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뭐 우울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즐거운 분들도 계실 건데 결국에는 똑같이 당한다. 즐거운 분들도 그다음에 뭐 우울한 분들도 정책에 의한 효과는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데 누가 더 누구한테 더 손해가 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결국엔 각자 도생이고 거기에 대비한 대응을 하면 된다. 대응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 또. 그리고 자산 배치를 잘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기분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분 나쁘신 분들이나 그냥 기분 좋다고 우리한테 뭐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나한테 정말 너무 나빠질 거야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 이재명 정책에 따라서 또다시 자산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또 새로운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고 연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